자, 이제 5단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인데 그 제목대로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배우냐 하면 일단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원자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좀 더 쪼개가지고 뭐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원자핵은 또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쿼크 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좀 어찌 보면은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최소 단위는 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거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자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물리에서는 수소 원자만 다룹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건너뛰고 바로 고체로 넘어갑니다.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과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35명이었는데 한 명 귀신이었나? 이제 숫자도 내가 잘 못 세우고 그러네. 원래 35명 아니고? 그래요? 뭐 얘기다 말했지? 고체로 넘어가가지고 도체, 반도체, 절연체 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또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고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 신소재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소재는 새로운 소재인데 지금은 이제 그다지 새롭진 않은 소재인 초전도체하고 유전체, 그리고 그 액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원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원자 모형이 있었는지 먼저 간단하게 언급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고요. 톰슨은 전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을 했고요. 이 전자를 발견한 김에 원자의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뭐 한 2가지 정도 원리에 의해서 일단 원자는 중성이다라는 측면과 또 자기가 발견한 전자가 원자의 구성 물질일 것이다 라는 요 2가지 조건으로 대략 만든 겁니다.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가 있으면 플러스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플러스로 채워진 어떤 덩어리 안에 전자가 박혀있는 이런 형태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럼 뭐 건포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식빵에 건포도가 이렇게 박혀있는 듯한 형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 모형을 이제 깨고 새로운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요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였고요. 러더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다 볼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란 농부의 아들로서 감자를 캐고 있다가 스카웃이 돼요. 감자를 잘 캐서 스카웃된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추천서가 없는 자기소개서 전형으로 여기저기 대학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다가 톰슨의 눈에 들어가지고 스카웃돼서 갑니다. 근데 방금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자를 캐다가 이렇게 어디로 간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 감자를 던지면서 이 감자가 내 인생에서 캔 마지막 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연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톰슨의 요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러더포드가 실험을 설계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았던 알파선, 지금 우리는 뭔지 알고 있죠. 이게 헬륨 원자핵입니다. 하지만 전하량이 플러스면서 뭔가 좀 질량이 큰 입자인 알파선이 있었는데, 그 알파선으로 얇은 금속 방막을 그 알파선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스승이었던 톰슨의 이론이 맞다면 요 알파 입자가 여기 뭐 고르게 이렇게 있으니까 얘랑 뭐 부딪히면은 좀 튕겨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통과는 못 하겠죠.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사이 좀 공간은 있겠지만 대부분 부딪혀서 이렇게 산란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대부분이 그냥 통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일부는 이제 꺾이는데 그냥 살짝 꺾이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꺾입니다. 거의 90도, 뭐 120도, 뭐 이런 식으로 꺾여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러더포드가 약간 좀 그런 말을 되게 잘했나 봐. 그래서 러더포드가 또 유명한 말을 남겨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마치 휴지 조각에다가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되튕겨 나온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때 그 총알이 알파 입자이고요. 그다음에 휴지 조각이 얇은 금속 방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톰슨의 모형이 맞다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 총알이 휴지 조각 맞고 튕겨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더포드가 새롭게 제안한 모형이 태양계 모형이라고 또 불려지는 요 모형입니다. 중심에 이제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 있고요. 그걸 이제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여고요. 그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하고 있는 이런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99% 이상의 공간은 비어 있기 때문에 알파 입자가 그대로 그냥 통과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그 일부가 심하게 되튕겨 나오는 것은 중심에 질량이 모여 있는 원자핵에 부딪히게 되면 얘가 덩치가 질량이 크니까 심하게 이게 튕겨 나오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러더포드가 그 원자핵을 발견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 러더포드가 했던 요 실험 결과에 대한 계산식이 보통 그 현대 물리학 책에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식을 한번 보면요, 그 뉴턴의 그 운동역학으로 뉴턴의 법칙으로만 막 이걸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낸 원자핵의 지름이 지금 우리가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에 이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파선 산란 실험은 설명이 되는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거예요.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것은,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까? 가속도 운동입니까? 가속도 운동입니다. 속도의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럼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전자는 반드시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전자의 속력이 느려져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죠. 그러면 이쪽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1초도 안 돼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원자가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를 가진 빛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진동수가 다양한 빛이 나와야 되고 색깔이 다양한 빛이 나와야 돼요. 근데 특정 원자를 관찰해 보면 그 특정 원자에서 나오는 빛은 특정 색깔만 나와요. 그걸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러더포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뜬금없이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그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설명이 안 됩니다. 러더포드 원자 모형으로. 그래서 이걸 한 번에 해결한 사람이 그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닐스 보어입니다. 이 보어는 여러분은 뭐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아인슈타인만큼이나 그 유명했던 물리학자였고요.
양자역학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으로 축구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축구, 예. 바로 제가 떠오릅니다. 예, 축구를 잘하고 물리를 잘하는데 강의는 잘 못해서 수강생들이 되게 어려워했다고 해요. 말이 좀 어눌하고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뭐 내를 보면서 웃냐? 모든 게 다 비슷해? 그래도 얼굴도 컸다고 그러네. 환생했다고? 근데 다 저보다 다 잘했습니다. 이 물리도 훨씬 잘했고 비교가 안 되죠. 축구도 뭐 거의 뭐 그 선수급으로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도 더 크고요, 키도 더 크고. 강의도 더 못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눌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되게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원자 모형. 여기서 보호가 말하는 원자는요, 사실 한정적입니다. 이 원자는 수소 원자입니다. 사실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요 헬륨도 설명이 안 됩니다. 헬륨부터 수소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수소 원자는 구조가 간단하죠. 양성자 한 개, 전자 한 개. 이거 수소 원자 내 원자핵 말고 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자. 수소 원자 내 전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수소 원자 내 전자. 두 가지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양자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양자라는 말이 종종 여러분 듣게 될 텐데, 양자는 어떤 특정한 양을 양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대명사 같은 건데,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모든 것을 양자라 그럽니다.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모든 것을 양자라 그래요. 양자는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 근데 얘는 그럼 뭐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궤도가 불연속적이야. 궤도가. 이 전자는, 수소 원자 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억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이 특정한 궤도는 양자수 n으로 표현됩니다. 불연속적인 숫자인 양자수, 자연수입니다. n은 1, 2, 3, 4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양자수 n으로 표현되는데 n = 1인 궤도는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고요. n = 2인 궤도는 원자핵과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고, n = 3은 원자핵과 세 번째로 가까운 궤도입니다. 그래서 n이 커질수록 원자핵과 거리가 먼 궤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궤도들은 불연속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있고, 이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한다면 그 전자는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좀 억지스럽잖아요. 어떻게 왜 그래? 이러면 일단 그렇다고 치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면 드브로이입니다. 드브로이가 물질파 이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입자이자 파동이다라는 이론을 이용해서 전자가 파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파동의 형태로 원자핵 주위에서 정상파 형태로 계속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맥스웰의 가속 운동에 의한 전자기파 방출 이 부분을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파는 그냥 계속 진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대 원자 모형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보호의 이론이 지금 최종 이론이 아닙니다. 보호의 이론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오비탈 있죠. 전자구름 모형. 그걸로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리원에서는 안 하고요. 보호의 이론까지만 합니다. 보호의 이론. 보호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양자수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가지 에너지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정해진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에너지 값을 특정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레벨, 에너지 준위. 그리고 에너지가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지는 것,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값만 가지는 것을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양자가 불연속적인 값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진 것을 에너지의 양자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도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에너지 준위는 이쯤 되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까먹고 있는데, 요 에너지 준위는 뭐냐면 수소 원자 핵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가 특정한 궤도에서 가지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겁니다. 합친 거고, 요거는 이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요 공식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가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식은. 근데 어느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으냐면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요. n 제곱분의 상수다.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13.6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가 에너지 단위이고요.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크면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요. 그래서 얘는 n이 아무리 커도 n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 갈 수 있거든요. n이 아무리 커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는 순간 그건 무슨 뜻이냐?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원자핵의 구속으로부터 구속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에너지 준위, 양자수 n에 따라 에너지 준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연속적으로 그리면 잘못 그린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얘는 n이 1, 2, 3, 4 자연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로 그려야 됩니다. 불연속적인. 이렇게 점을 찍어야지 제대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꼴이 이렇게 되죠. 그래프 형태가. 맞나? 네. 눈 뜨고 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 값만 보면은 요렇게 되죠. 요거를 선으로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요런 그림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본 적 있지? 네. 요렇게 해놓고 뭐 요렇게 화살표 해놓고 이게 뭐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결국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고 에너지 준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n 이퀄 1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고, n 이퀄 2, n 이퀄 3, n 이퀄 4 이렇게 되겠고요. 에너지 준위로 치면은 에너지 준위를 EN으로 표기하거든요. E1, E2, E3, E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E1이 바닥 상태의 에너지라고 하고,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로, 전자가 수소 원자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또 요 에너지 준위가 첫 번째 들등 상태의 에너지가 되겠고요. 전자가 이제 원자핵으로부터 두 번째 가까운 궤도에 있을 때 가지는 에너지로 두 번째로 작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n이 클수록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도 커지고 원자핵과의 거리도 커지고,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첫 번째 양자 조건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가 뭐가 양자화되어 있느냐? 전자의 궤도가 양자화되어 있는 거고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고 그 양자화된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 하고 그 에너지 준위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 특정 궤도의 전자가 존재하기만 하면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특정 궤도들 사이에서는 전자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어의 이론에서 두 번째 내용이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줄여서 전위가 되겠죠. 전위. 전자가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하는 전위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양성자고요. 수소 원자핵이고 전자입니다. 전자가 n = 1인 궤도,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에 있다가 원자핵과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 n = 2인 궤도로 전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위를. 근데 전위를 하면 에너지가 달라지죠. 바깥쪽으로 갈수록 n이 커지고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커진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전위를 하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전자가. 그럼 에너지가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잖아.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바깥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바깥에서부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이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광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빛을 입자로 봤을 때의 입자인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전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전위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흡수, 빛을 흡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수가 낮은 쪽에서 큰 쪽으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로 전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도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적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가 전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지만 또 거꾸로도 되죠.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위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쪽 궤도에서 안쪽 궤도로 전위하면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럼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근데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항상 광자로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열이나 전기로 방출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전자가 한 개 전위하면 광자가 한 개 방출됩니다.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대한 조건이 진동수 조건이라고 불려지는 보어 이론에서 이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가 흡수 혹은 방출하면서 전자 한 개가 전이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를 E라고 할 때 요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는, 그리고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를 구하는 식이 요 식이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적어놓을까? 요거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의 진동수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진동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동수 조건. 그럼 이 진동수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만 사실 외우면 돼요. 하나만. 뭐냐하면 외워야 되는 게 지금 써놓은 겁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진동수에 비례하고 앞에 상수가 본데 이 상수가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플랑크는 역시 물리학자 이름입니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고 해서 그 양자역학에 또 그 큰 공헌을 했던 물리학자의 이름입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그러고요.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큽니다. 근데 이거를 파장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빛의 전파 속력은 빛의 파장 곱하기 빛의 진동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를 넣을 수 있지. 그러면 식이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람다분의 H, C.
그러면 이제 요 H 상수고요. 그다음에 H도 상수고 C도 상수죠. 얘도 상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고 파장으로 치면 파장이 짧을수록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때 전자가 수소 원자 내에서 전이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그 광자의 에너지는요. 결국에 뭐 간단합니다. 그 뒤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면 되는데요.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되겠죠. 만약에 에너지 준위가 2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가 10인 궤도로 전이를 하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흡수해야 돼? 8만큼 흡수해야 되죠. 10 빼기 2만큼 흡수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8의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 한 개를 흡수해야지 전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진동수 조건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전자 한 개당 광자 한 개. 근데 원자가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개의 광자를 결국에는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는 여러분 그 에너지 준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양자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은 양수가 나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중에 갈 곳의 에너지 준위에다가 처음에 있던 에너지 준위를 빼면 그게 플러스가 되면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플러스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지. 그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그렇게 뭐 생각해도 되는데 뭐 그걸 뭐 부호까지 그렇게 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면 흡수를 해야 되는 거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면 방출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흡수 방출은 그렇게 따지고 크기는 항상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에너지 준위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 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진동수를 구하면 특징이 있는데요. 자 보면요. 자 방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요 하나만 더 그릴까? n = 5인 것까지. 그러면 n = 2에서 1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이 있을 거고요. 3에서 1로 전이하면서 방출하는 빛이 있고 4에서 1 그리고 5에서 1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긴 떠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또 요 녀석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4에서 3, 5에서 3 요런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요 화살표의 길이 있죠. 요 화살표의 길이가 결국에 에너지 준위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화살표 길이가 곧 이 전이를 하면서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요 파란색 선들이 요 검은색 선들보다 길죠. 요 검은색 선들이 빨간색 선들보다 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룹으로 지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룹에서 나오는 빛은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큰 빛이에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는데 수소 원자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n = 1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은요 영역대가 자외선입니다. 그리고 n = 2로 떨어지면서 n = 2 이상에서 n = 2로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이 가시광선이고요. 그리고 그 n = 3 이상에서 n = 3으로 떨어지는 4에서 3, 5에서 3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에서 우리가 보는 빛은요 전부 다 n = 2로 떨어지는 빛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눈으로는 안 보이고 다른 관측 장비로 봐야 되겠고요. 그 요게 또 이름이 있습니다. 요 자외선 n = 1로 떨어지는 계열을 라이먼 계열이라 그래요. 라이먼 계열. 그다음에 가시광선 영역을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요. 화학 시간에 배운다 하더라고. 배우나? 적외선이 파셴 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야 되나? 가끔 나오죠.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 나온 적 있는 것 같아요. 라이먼이냐 파센이냐 뭐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게 뭐 매번 부끄럽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진짜 잘 안 외워져가지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그냥 생각만 하면 되니까 외워지던데 라이먼, 발머, 파션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라더라고. 원래 이등병이라더라고. 우리 번역되면서 한 계급 특진했습니다. 이제 계급이 하나 올라갔는데 라이먼 이병하면 입에 잘 안 붙는다고 라이언 일병이라고 이렇게 썼다 하더라고. 그래서 라이언이지만 라이먼 일병, 일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연상법을 이용했습니다. 이게 엉뚱한 상상이지만 라이먼 일병이 이발소에 이발하러 간 상황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발소에 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보여요. 산모가 있고 산모가 막 아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기를 놓는데 그 아기를 놓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산파라 그러죠. 그래서 산 이쯤이 산파 그래서 이게 라이먼 일병이 이발소에 갔는데 애 놓는 모습을 보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이거를 외웠는데 비웃지만 급한 경우에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비웃음과 기억을 바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그럼 요거로 뭐 해석하는 뭐 자료 해석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수능 완성에 있던 자료였는데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였는데 수소 원자 안에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n = 2로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방출되는 영역은 발머 계열이면서 가시광선이죠. 그 가시광선이 여러분 그래도 가시광선의 파장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한 380에서 650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가시광선 파장이 350에서 대충 저는 기억할 때 그냥 400에서 700 뭐 이렇게 기억을 하겠다. 47 400에서 700 나노미터. 그래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과 A, B, C를 일단 짝 짓는 게 있었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에너지가 누가 더 크노? 제일 크노? 디귿이 제일 크죠. 그럼 요 중에서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요? A가 제일 크죠. 파장이 제일 짧죠. 예. 그래서 뭐 단화가 이렇게 되겠고요.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니은, 기역. 단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걸 볼게. 요 사이의 파장의 차이하고 요 상의 파장의 차이를 보면 요 간격이 좁은 쪽 있죠? 간격이 좁은 쪽이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크고 에너지가 큰 쪽입니다. 파장이 짧은 쪽이고. 그러니까 간혹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파장이 어디가 길고 어디가 짧은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이쪽이 에너지가 더 큰 쪽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에너지 준위의 그래프의 특성에 따라서 기역하고 니은 차이하고 니은하고 디귿 차이를 비교해 보면 기역하고 니은 차이는 요만큼 차이 나죠. 기역하고 니은 차이는 요 둘 차이는 요만큼 나잖아요. 근데 니은하고 디귿 차이는 요만큼 나죠. 근데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교해보면 누가 에너지가 더 큽니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이 길이가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거든요. 요게 그래프니까 에너지 준위 차이가 광자가 가진 에너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에너지가 더 크죠. 에너지가 클수록 그 인접한 그 전위 사이에 진동수의 차이가 에너지의 차이가 더 작으니까 요 파장의 차이도 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내기가 힘든데 요 정도까지 이제 물어보면 어렵게 내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간격이 좁은 쪽에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까지 물어보면은 이제 좀 어려워지죠. 자, 마지막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원래 스펙트럼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앞에 내용을 알아야지 스펙트럼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먼저 하고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거는 모든 색깔이 다 보이죠. 예, 요거를 이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는 뭔가 다 불연속적이죠. 요 두 개를 묶어서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단 연속 스펙트럼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백색광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 백색광은요, 제가 문제집을 분석해 보니까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태양, 백열등, 요 두 개가 백색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특징이 열에 의해서 빛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열은 이제 결국에 원자의 진동, 입자의 진동이니까 진동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의 빛이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빨간색은 좀 덜 꺾이고요. 초록색은 빨간색보다는 많이 꺾이고, 파란색은 빨간색보다는 더 많이, 초록색보다도 더 많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꺾여요, 굴절이. 이걸 분산이라고 하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프리즘 안에 들어갔을 때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빛은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클수록 똑같은 물질이라도 진동수가 클수록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굴절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차이 때문에 꺾이는 거거든요. 차이가 더 심해지니까 더 많이 꺾입니다. 진동수가 클수록. 그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눈으로 직접 관찰하거나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그 인화지에 인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색깔이 이렇게 분리된 게 보이는 게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 근데 이게 모든 진동수 빛이 다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요 연속 스펙트럼이 됩니다. 반면에 요걸 두 번째 거를 뭐라 그러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 혹은 흡수선 스펙트럼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 어떻게 되느냐? 백색광을 수소 기체에 통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수소 원전의 전자는 그 특정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광자들만 선택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흡수했다가 재방출을 하긴 해요. 근데 재방출을 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무작위적으로 방출하니까 흡수한 빛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여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가는 거죠, 거의 뭐. 근데 얘가 흡수하지 못하는 빛은 그냥 통과해요.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지 않는 빛들은 대부분 다 그냥 대부분의 진동수 빛들이겠죠. 얘네들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한 빛들은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이는 거고, 이 전자가 흡수했다가 재방출한 흡수한 빛들은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라색이 한 397나노미터 정도 되네요. 이게 파란색, 빨간색이 한 650, 그죠?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다음 맨 마지막 거는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 하기도 하고 방출선 스펙트럼이라 하기도 합니다. 둘 다 선이 들어가죠. 헷갈리죠? 근데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선이 밝은 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선이 밝은 게. 네, 그게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얘는 이 수소 기체를 가둬 놓고요. 이 수소 기체를 가둬 놓고 진공관에 수소 기체를 넣어요. 그러면 진공이 아니고 수소만 들어 있는 관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전기장을 걸어 줍니다. 전원 장치를 연결해서. 그러면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전기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거 전기력이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얻어서 에너지 준위가 높은 쪽으로 전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높은 에너지 준위는 대체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내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와요. 근데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전기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는 빛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빛이 나오겠죠. 근데 이 빛은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빛들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만 보이는 거죠. 그 빛만. 그래서 그 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그 빛이 색깔에 따라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니까 이게 분리되어서 이게 보이게 됩니다. 요게 이제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요거를 관입니다. 요거 이제 그 여러분 재작년 여러분 선배들이 3학년 때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 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이 김정식 허명서의 과학사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scienceLove.com이라는 곳인데 요게 이제 그 두 분 다 과학 선생님이세요. 현직에 계시는 부부 교사이신데 저랑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출처를 밝힙니다. 거기에 가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스들이 있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인쇄해가지고 요걸 만든 게 요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에 CD가 있고요. CD 표면 이걸 붙인 거고, 여기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갖다 대면 찍을 수 있고, 여기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건데, 근데 이 CD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요, 빨간색은 좀 덜 꺾이고 파란색은 이렇게 많이 꺾이고 이렇게 되니까 색깔이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는 장치고요. 이걸로 얘네들이 사진을 찍은 거, 이건 학교에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요 관 안에, 유리관 안에 얘는 헬륨 기체, 수은 기체, 이건 네온 기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스마트폰 분광기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게 요 사진들이에요. 요 사진들. 근데 요 사진은 요게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제 스펙트럼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요게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찍은 사진인데, 요거를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헬륨이거든요. 맞죠? 여기 보면 간격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랑 맞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장치가 잘 만들어져서 배송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헬륨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온에서 나오는 빛을 촬영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맞춰보니까 맞죠, 대략.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분리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은도 진짜 잘 보이던데요. 이 수은 기체도 보면 이 간격이 절묘하게 맞죠. 이 부분은 좀 관측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관측이 잘 되고 간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어떤 원소에서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도 별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에 있는 그런 구성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세편이 할 때도 이제 이걸 보죠. 근데 이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일단 있는 건 수소 스펙트럼 기본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별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수소는 없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에너지 띠 이론, 고체 에너지 띠 이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